오늘의 강의를 요약하면 오늘 주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가장 핵심인 바이든이라는 화두를 잘 꺼내주셨습니다. 이제 바이든하고 궁금한 점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핵심을 잘 딛고 제가 보내드리는 한눈에 보기 팩트 책을 하나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하시고 금년 가을쯤 되면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구체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이호도의 관계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호도에 가면은 이렇게 헬리포트가 있고요. 제주도 밑에 이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당시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걸 그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영공 밖에 예비선으로 쳐놓고 우리 영공에 들어오기 전에 쳐놓은 이 예비선을 통과하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선을 각 국가마다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6.25 때 정신이 없다 보니까 미군이 주로 그었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그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 빨간 선으로 이어도를 집어넣어버렸고 일본은 까만 선으로 이어도를 자기 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어도를 갖고 티격태격 하는데 우리는 아예 들어가질 못한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헬리포트를 놓고 이어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으나 국제법상에는 우리 게 아닌 거로 되어 있었죠. 참 답답한 일이셨어요. 소설가 이청준의 이호도, 거기에 천기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주도 백군들은 이호도를 본 사람은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 즉 물 밑에 있는 암초를 볼 정도로 파도가 쳤으면 죽었다는 얘기였겠죠. 그 이청준의 이호도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이호도가 우리가 갖지 못한 상태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을 2013년 12월에 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좀 이호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넣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더니 바이든이 알았다 그러고 중국 가서 야 이거는 한국을 이게 기존 방공선인데 방공식별구 이렇게 넣어주자. 그랬더니 중국이 알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제 일본으로 도쿄로 바이든이 다시 순방을 하는데 일본은 이걸 대한민국에 주면 독도를 지들 영역에다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는데 바이든 부통령이 잘 외교를 해서 일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넣어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준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기 직전 11월 23일 차이나 에어 디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존을 선포했고요. 결국 우리는 다급해서 미국 부통령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일본 자디스도 확대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도 해역의 중국 선박과 항공기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안 앞바다에 중국 잠수함이 대낮에 12시에 오성기를 개항하고 잠수함이 물 위로 떠서 우리 목포 앞바다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라고 여기는 우리 배타적 경제수계로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그렇다고 포를 쏠 수도 없고 중국은 건드리라 이거야. 건드려서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왜 서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따지게 되고 그러면 서해를 반으로 나눠서 중국과 한국이 갖는 게 얼마나 불공정한 것인가. 땅덩어리와 인구를 봐도 우리가 5대2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3대1로 가져가라. 아주 우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군은 침착하게
건드리지 않고 경고를 하지만 요새 너무 자주 와요. 제가 해군 발전 자문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 답은 딱 하나. 주한미군에 빨리 통보해 주세요. 주한미군은 알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중국 잠수함이 왔는데 어떡할까? 그러면 주한미군이 경계 비행기를 보내거나 미국 군함이 하나 쓱 가까이 가면 중국 잠수함이 싹 합니다. 우리는 밀어대도 꼼짝 안 하는 중국이 미국 군용기나 선박이 오면 피한다는. 얼마 전 기사에도 났지만 저 위에 바레만에는 중국 해군력의 60% 이상이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서해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도 갔다가 코로나 전에 세미나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와서 자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존심을 이렇게 자꾸 건드리면 우리도 항공모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왜 국제회의에서 뭘 하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다. 그랬더니 항공모함이 어디 있냐요? 우린 서해에 섬이 엄청 많다. 그 섬 중에 10개를 골라서 항공모함처럼 무기를 배치하겠다. 서해에서 너희들이 저 대양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한테 허락받고 나가라. 그랬더니 참석한 우리 쪽 정부 인사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 이상한 사람이 왔다 그러는데 쉬는 시간에 오니까 베이징 대학 교수가 오더니 그런 말은 중국 땅에서는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 할 테니까 서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가자. 그랬더니 알겠다 그랬고 그 세미나에서 그 문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올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큰 소리는 쳤지만 도저히 안 되겠길래 근데 국방부에서는 선생님 서해 섬을 항공모함화하는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우리 자문회의 때 안건으로 뜬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침몰 안 하는 항공모함이다. 아무리 까도 안 깔아앉는 섬 항공모함. 예, 그런 말씀. 하여튼 중국이 요새 너무나 우리를 얕잡아보고 서해는 다 자기 바다라고 하니 우리의 자존이 걸렸길래 세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우리 대표님께서 T 시대에서 B 시대로 갔는데 어떤 사람인가? 예, 자료를 보면 42년생 델라웨어 대학,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부터 해서 무려 부통령을 8년 넘어 그리고 오랫동안 모든 통계를 갈아치울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취임식 날 앞에 서 있는 모습. 미국의 리더십을 혁신하겠다.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 미국 이익 증진을 위한 지역 전략을 하겠다. 미국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얼라이언스 동맹을 복원하고 미국 이익을 위해서 지역의 전략을 공고하겠다는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를 거치고 이제 후속 여러 인사들을 다 갖춰야 그리고 예산을 파악하고 협의를 해야 시작하니까 아마 4월, 5월, 6월 갈수록 바이든의 정책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문제는 국회 도서관에서 바이든 한눈에 보기라는 책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153페이지 정도는 PDF 파일로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누가 바이든과 같이 하느냐?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 비서실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뭐 해가지고 바이든 어떻게 살아왔고 바이든의 사람들은 누구고 정책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게 잘 나와 있어서 보시고요. 아유 나는 그것도 가는 게 싫어. 그러면 강의 끝나고 우리 이창희 국장님께 제가 파일을 탁 토스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 우리 회원들한테 쫙 전해주시면 그냥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A, B, T 트럼프 하던 건 다 빼고 모든 건 다 한다고 라고 했지만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사이다 맛처럼 트럼프 하던 걸 싹 치우고 할 수는 없겠지요. 결국 트럼프 건 다 안 해 라고 할 수 없는 어느 나라의 정책도 승계도 해야 되고 차별화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더 아카데믹하게 그리고 덜 감정적으로 분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외교 정책을 보면 첫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했던 트럼프의 얘기는 이제는 한물 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돌아온 미국. 파리 기후협정에도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에도 재가입하고 러시아와 군사협정도 5년 연장하고 라는 것을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반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맹과 함께 가겠다. 트럼프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토가 굉장히 걱정을 했지요. 그러면서 프랑스나 독일은 전략적 자율성을 내 나름대로 갖고 싶은데 트럼프가 그걸 무시하니까 에이 그럼 미국하고 거리 둘 거야 하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죠. 따라서 바이든은 나토랑 신뢰도 회복한다는 얘기를 국방장관인 오스틴이 취임 다음 날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중국을 잘 둘러싼 다음에 중국의 공세적인 걸 좀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쿼드, 넷이 한다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 한국도 들어와 그래서 쿼드 플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면서 여기에 인권과 투자의 투명성까지 추가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커트 캠벨이라는 정책조정관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동안 남중국해에 여러 암초들이 있는데 그 암초 사이를 항해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다라는 자유, 개방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 항행의 자유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국이 그 공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바다로 하는 것을 묵고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불평하거든요. 그러나 중국은 청나라 때부터 이 바다는 내 바다였다라고 우기면서 베트남 조금 주고 필리핀 조금 주고 나머지 다 내 거라고 하니 미국이 무해 통항으로 휘젓고 다니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의 원유를 쓰는 배가 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거나 돌아가야 되니 미국이 씨레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지만 군함이라도 해를 끼치지 않고 통행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암초는 암초대로 놔둬야지 암초에 인공물을 가미하거나 암초를 변형시키는 것은 국제법상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국제해양법상 재판에 오면 중국은 다 져요. 그런데도 암초를 모래로 바꾸고 콘크리트로 해서 활주로도 만들고 어부들을 거주하게 하는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두테르테가 중국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중국이 야 필리핀 바나나 사주지 마.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그냥 바나나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노르웨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노르웨이 연어 사지 마.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부총리가 와서 연어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중국이 안 먹겠다 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긴장의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또 당근과 채찍,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잘 평가해서 잘하면 인센티브 주고 못하면 생션, 제재를 강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2월 1일 날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랬더니 미얀마를 딱 때려야 되는데 인권으로, 근데 그럼 중국 쪽으로 가버리면 동남아시아 못 때리고 4월 동안 있었는데 상원 하원에서 제재는 제재해야지 하니까 바이든이 제재하고 결정을 내렸죠. 어제 보니까 아웅산 수치 여사의 측근들을 낮에는 가둬놨다가 밤에 체포해서 그 다음 새벽에 사망하는 사건들이 나오고, 태권도복을 입었던 19살 소녀는 간에 묻혔는데 시신을 탈취해 가서 청상을 안 입었다고 우기려고 바꾸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얀마는 앞길이 안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말고 바이든은 국방성을 방문해서 중국 연구팀을 꼭 만들어라. 그리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잘 연구하라. 이런 지시도 했습니다. 하나 더. America alone. 미국 혼자 가지 않겠다는, 결국 트럼프는 나는 혼자야 했지만 바이든은 다자주의, 따라서 거드의 플러스까지 같이 갑시다 라는 이 동맹국과 함께라는 것을 핵심 가치와 더 강조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대한민국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 다르잖아 하면 미국이 오호 섭한데 라는 과제도 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부터 우리의 전략을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제는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동맹을 잘 강화하고 동맹국과 조율을 해야 되고 누가 위협이 가장 강한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이지 하지만 아니요, 러시아도 위협적이라는 미국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 내부에서 결정을 할 얘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실행 계획을 잘 세우는 속에서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때와는 다른 각오로 다가올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이든이 이겼어도 아직도 민주당, 공화당 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받지 않으면 참 어렵죠. 이번에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 정책 2조가 넘는 2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50대 49. 그런데 부통령이 또 민주당 쪽이니까 그러면 하원은 다수니까 통과되죠. 기기묘묘하게 딱 반인데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이 쥐게 되는 참 대단한 묘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바이든의 이러한 기조는 아시아에서도 핵심 동맹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올 거고요. 일본이나 우리나 호주뿐만이 아니라 필리핀, 태국하고도 협력할 때 할 거고, 아무튼 미국 사람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대로 가면 우린 중국에게 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67%나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보면 중국 견제라는 것은 앞으로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의 핵 위협을 봉쇄하고 지역 도발을 억제하는, 저는 오늘 한미 군사훈련이 지휘서 연수로만 시작됐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에는 북한이 동해안으로 또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지금 노동신문을 보고 있는데, 단거리 미사일은 자위적인 내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북한의 의도를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만 이번엔 미군 군함이나 한미연합훈련을 포항에서 하거나 동해 서해로 배가 진주하지 않기 때문에 또 명분도 약한 이런 모습이어서 아무튼 내일부터 북한 태도들을 더 직시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가 되면 얼라이언스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책은 훨씬 더 강하게 가시화될 거고,
트럼프처럼 당사자와 턱 만나서 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밟아 올라가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서명하시지요 해야 바이든은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그렇게 많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공사는 크지 않다는 예상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러다 보면 금년 하반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요새 사이가 괜찮고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랑 결국 냉전 체제 때의 3자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 트럼프는 늘 선거에 러시아 요소가 개입됐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 많았고 탄핵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바이든은 푸틴에 대해서 엄청나게 독자적인 정책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 함께 할 거야? 하는 미국의 요구가 코드 플러스, 특히 클린 네트워크, 화웨이 같은 거 통신장치에서 모두 빼 하는 얘기. 결국 중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연합을 결성하자는 그러한 태도들을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내려 비친다면 이 우리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선택의 딜레마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간단해요.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면 안 되죠. 대한민국은 국제 세계 평화를 애호하는 염치를 잘 차리면서 주변 강대국과 주변의 우리랑 우방국의 눈치와 코치를 잘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옳지,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게 외교거든요. 그러려면 옳지, 그렇지 하려면 대한민국은 뭘 원하는지를 잘 설득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미국에 따라와. 아니, 따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따라가면 우리엔 이런 부담이 있어. 중국이 안 좋아하잖아. 그럼 네가 중국이 안 좋아하는 걸 막아줄래? 중국 보고는 야, 동맹인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데 우리 보고 네가 자꾸 이러면 우리도 곤란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보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조금 더 우리의 것이 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중국 얘기가 나와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장상 대표님 여기 다 계신 분들 우리 삶에서는 중국은 6.25 이후에 한동안 없어졌습니다. 중공군 빼놓고는. 그러고는 춘천에 민항기가 와서 우리 국노명 대사님이 그 중국의 항공국장하고 담담타타 무슨 입장으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담담타타 담담하게 얘기하다 때릴 땐 때리겠다 이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외교를 처음으로 시도했죠. 사실 90년 초반에 수교하고 제가 중국 갔을 때 너무너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싼지 모든 게 다 싸고 그러나 마늘 파동, 히토류 파동 겪으면서 이 몰랐던 잠재적인 강대국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결국 G2로 부상했고 대외적인 영향력이 무지무지 강해졌고 중국의 꿈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중국이 주도하는 독자적 전략을 수립하면서 패권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결국 중국은 모택동이 이랬습니다. 패권을 공개적으로 논하지 말라. 불침패. 내가 세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도광양회 빛을 가리고 그러나 그 속에서 내실을 기해. 그러나 필요할 때는 필요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도 평화를 겉으로 내밀고 그 속에서 내가 언제 일어날 건가 힘을 채워야지. 이게 쭉 왔죠. 그러나 시진핑 때 오면서 때릴 때는 때려야 돼. 겁줄 때는 겁주어 하는 돌돌 비빔으로 바뀌었죠. 패권을 칭하지 말라는 마오쩌둥에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태도 변화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올해는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아주 작으면서 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35년에는 사회주의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때는
북왕은 물론 민주 문명,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개념의 민주 문명을 하면서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민일보에 실린 이 포스터, 붉은색으로 중국 땅을 칠했지만 그 밑에 있는 하나의 점도 놓치지 않고 다 빨갛게 칠해놓고서는 어떤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강력한 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포스터. 전랑, 늑대 외교라고 할 정도로 고전적인 중국판 람보 드라마 2편, 2017년에 인기가 있었던 중국판 람보의 주인공인 오성기를 들고 우리는 이제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중국판 람보, 뭐 적군이 아무리 쏴도 쟨 절대로 죽지 않는 중국판 람보였습니다. 핵심 이익에 양보 없어, 주권, 영토 안정 절대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꿈을 실행할 거야 라고 하는 중국이 이제 옆에 있습니다. 세상에 군사력 1위 미국, 2위 러시아, 비등비등 3위 중국, 4위 일본, 5위 대한민국, 6위 북한. 어떻게 운명적으로 이 지역에 6위가 다 들어있을까? 맘만 먹으면 그냥 대한민국을 이렇게 실어다가 라틴 아메리카에 딱 브라질 옆에다 놓으면 우리는 남미 맹주가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는 대한민국에 견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왜 이사도 못 가는? 이게 숙명이죠.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 대선배들이 2000년 넘게 반만 년 동안 우리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바로 저에게 우리 조국을 물려준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오늘처럼 통일 미래로 해서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쓸 거야? 많이 들었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한 40분 안에 싹 정리를 하게 되면 쏙 들어오게 되죠.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극동지역이라고 그러죠. 유럽에서 볼 때 먼 데 있는 동쪽이라 해서 극동이라고, 원동지역이라고 했죠. 보면 한미동맹이 있어요. 미일동맹이 있고 중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변함없는 동맹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자꾸 중국과 동맹은 안 되냐고 하는데요. 가서 하시라 그러세요.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고 인터넷이 제대로 못하고 중국 정부를 욕하면 그 다음날 사라지고 있는 그런 중국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같이 잘 갈 동반자이지만 우리가 중국과 지향하는 가치가 같다라고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속에서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맨 아랫줄 민족주의적 성향이 커지면서 대외 정책은 서로 내가 이겨야 네가 진다는 제로섬적인 양상이 엄청 강합니다. 윈윈이 아니라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백신은 나부터 맞는다는, 누가 먼저 백신을 차지하느냐는 경쟁 속으로 들어갔고요. 한 나라라도 우리 안 맞을 테니까 다른 나라부터 먼저 맞으면 안 될까 하는 지도자는 왜 없을까? 그리고 서로 돕고 윈윈하자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 말고 반대로 가는 성향 속에 힘 있는 나라가 힘을 펼쳐보겠다는 강대국 중심의 정치가 아직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과 미국은 이제 관심거리로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하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양보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가 정책을 잘 조율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야,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 대통령이 한 20년 한 명이 하면 편한데 왜 바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플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정은은 전체 해외 공간에게 미국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기다려라.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아직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하겠다고, 미국은 그 핵을 못 갖게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둘 다
전쟁을 해서 엄청난 파국을 일으키기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고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걱정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올해 안에 대화가 재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 금방 대화하는 건 없고요. 그래 싱가포르에서 만나자 이런 거 없고 차분차분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대화는 제기되겠죠. 결국 그 대화에도 앞에 쓴 핵 보유와 미국 비핵화가 또 화두가 될 겁니다. 결국 북한은 오늘도 어제도 강조한 자력갱생. 먹을 게 있어야 자력갱생인데 먹을 게 없는데도 자력갱생하라고. 오늘도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야단을 쳐서 시당, 군당 책임비서 한 200여 명이 알겠습니다. 강습회를 했어요. 북한 역사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지금부터 강습회를 하겠다. 왜 동무들은 목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높이세요. 그리고 책임비서들이 줄기차게 밀어붙이면 인민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조선 영화 보지 마요. 앞으로 남조선 영화 보면 최고 사형까지 하겠다고 이번에 반동 문화사상 배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뭐가 될 텐데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니까 지난번 전원회의에서 임명했던 경제부장을 한 달 만에 경질하고 그러면서 절대로 이제 양보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한미군사훈련 조심해서 자제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도발하겠다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슬쩍 냉면이 목으로 넘어갑니까? 했던 비선건의를 정치본으로 살짝 올려놨어요. 지금 외무부 장관이거든요. 그건 뭐냐? 미국 보고 대화도 할 수 있어이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바로 이 포스터 미국의 핵전쟁 도발 작동을 지키시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래서 미군이 밑에 깔려있는 북한 안에서는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 핵심 간부들이 모인 데서 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기 있는 저기 뒤에 동무가 손을 들었어요.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우리 공화국의 핵과 관련해서 비핵화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 순간 저런 어리석은 친구가 다 있나? 장군님이 핵이다 하는데 누가 비핵화를 얘기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해볼까? 이런 몰라도 결국 예상대로 아까 그 질문한 그 동무는 그 시간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갔지요? 너희 질문을 왜 그렇게 미혹하게 어수룩하게 하느냐. 결국 북한을 잘 보면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경청해서 듣고 북한은 나쁘고 잘못됐고 형편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그 전제를 경청해 주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인내와 끈기를 갖고 전력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만들어 나가는 관계인데 이 남과 북이 서로를 동격으로 보고 서로를 인정을 해줘야 대화가 되는데 남북관계는 우리는 북한을 못 산다고 한 수 아래로 보고 북한은 우리 보고 외세에 정속됐다고 한 수 아래로 보니 잘 진행이 안 되죠. 그 덕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2018년도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 놓은 말랑말랑하고 이제 뭐가 흘러갈 듯한 그런 남북관계가 다시 고체 상태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를 심히 무시하고 압박하고 이젠 통일부 얘기를 안 해서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 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난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통일부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인영 장관이 너무 답답해서 아니 좀 잘 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일 정도로 참 무시 전략을 하는 이 북한은 왜 그럴까? 결국 남한은 미군 때문에 점령당한 땅이고 6.25 때 미처 수복 못 시킨 지역이고 통일은 그 수복을 못 시킨 지역을 다시 수복하는 것이 통일인데
이 통일은 미제가 지고 있으니 미국과 담판을 해서 통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남북관계는 해볼까? 즉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랑 동격으로 안 넣는 북한의 사고라면 앞으로 이런 양상은 계속되고 계속 바이든만 쳐다보겠지요. 북한은 엄청 반응이 빨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딱 당선됐다는 얘기하자마자 이틀 만에 쌀값이 2배로 오릅니다. 왜? 우와, 제재가 계속되겠구나. 그랬더니 북한이 지난주 쌀값으로 안 팔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장사꾼들이 뭐 가만두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계속 비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포고령이 나왔어요. 지난주 쌀값으로 안 팔면 쌀 다 뺏어간다. 그랬더니 쌀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죠. 네. 놀라운 세상, 아주 기가 막힌 일사불란한 체제를 갖고 있어요. 상인들도 네가 뭐 뺏어가면 빼. 그런데 뺏어간다 하자마자 쌀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죠. 세상에. 아직 김정은 지도력은 북한 안에는 온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곧 망한다, 곧 붕괴된다. 그건 우리의 꿈입니다. 여기서 북한이면 저 뒤에 계신 저 검은 마스크 쓰신 저 선생님이 보이부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조는가? 강의를 듣지 않고 카톡을 하고 있나? 누가 딴짓하나? 그래가지고 생활청화 시간에 다 지적하실 뿐이죠.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지금 강의가 불순한 강의를 하나하나 이거 적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결국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종속 변수고 남한 내에 간섭하는 것은 정의의 간섭이라는 북한의 시각을 우리가 잘 알고, 북한이 왜 핵을 강조하면서도 자력갱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 우리 같으면 그냥 개방하고 협력해서 상호구조를 높이면서 원조도 받고 나가면 되는데 북한은 그렇게 하면 체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으로 흔들리지 마라. 체제 결속 거듭 강조. 야 동무들 외국 거 수입하지 마라. 이거 왜 외국 거 수입해서 만드는 거야? 그냥 자력갱생해. 우리 거로 하라. 견딜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의 인민의 단결은 핵폭탄보다 더 위대한 수소폭탄이야. 미국 놈이 그것 때문에 떨지. 알겠는가? 예. 왜 그럴까? 열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흔들버리면 그냥 체제가 무너지니까 절대로 공개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못해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시간표를 조율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정부가 이제 4년을 마치고 5년 차로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예요. 미국은 이제 시작해요. 하필이면 한미 간의 시간표가 서로 하나는 마무리로 가고 하나는 시작하기 때문에 이 조율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 문제가 뭔지를 한미 간의 핵심 외교관들이나 담당자들이 북한 문제는 핵만 들어가나 인권도 들어가나 이런 우선순위를 조율해야겠죠. 우리는 인권 제발 빼고 그냥 핵만 하자는 좀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율해야죠. 설득시키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별로 해나가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를 차근히 알려줘야죠. 조금만 하면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신뢰를 줘야 북한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북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잘 유도하면서 북한을 견인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네요. 그래도 북한은 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해요. 늘 경계하고 비난하고 리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통 크게 한국이 달라졌네 할 정도의 방안은 없을까? 왜 이산가족 상봉을 정부가 하기 위해서 이산가족 한다 그러면 버스 타고 가서 해야 돼요? 정부 주도로 하지만 이산가족 찾아주는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북한도 야 이거 한 명 만나주면 $20,000 들어오네? 그럼 하죠. 서독과 동독은 동독의 정치범을 돈으로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데 정부끼리 하면 시끄러우니까 교회에다 맡겼죠. 그러니까 서독교회가 동독교회 보고 야 너가 한 명 보내면 돈 줄게. 그랬더니 동독교회가 동독정 보고 야 돈 준다니까 우리 합의한 거야. 그랬더니
그 교회끼리 주고받으니까 아무도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났죠. 그 소문이 동독에 쫙 퍼졌죠. 야, 정치범 되면 서독갈 쓸 때. 그랬더니 잡범들이 몽땅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생각보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서독에서 이제 동독에서는 안 싸운다. 그랬더니 동독 정부가 잡범이라도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사람만 서독에 보낸다 그랬더니 잡범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네. 교회끼리 하는 바람에 가능했죠. 우리는 북한의 교회가 제대로 우리를 할 수 없다면 뭔가 손잡을 수 있는 끈을 찾아서라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휴전선이 분단선인 줄 알고 휴전선 너머만 쳐다보죠. 그러나 문화인류학한 우리 서울대 강주원 박사는 압록강은 휴전선 넘어 흐른다는 책 속에서 압록강은 매일매일 다르게 흐른다는 책 속에서 분단은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휴전선 저 너머에서는 분단이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사고를 바꿔야죠. 이렇게 설이 지날 때 만나지도 못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간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 철조망에다가 설 선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안 상하는 비누 뭐 많이 달아서 뭐 손 소독제도 달아서 국방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 휴전선까지 걸어갈 테니까 우리 200명 허용해달라. 그리고 분단선에 철조망에 이렇게 걸어주게 해달라. 몇 번 하면 국방부도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참다 통일 미래로 회원들끼리. 가서 북한 보고 선물 걸어놨으니까 가져가. 그러면 안 가져가면 북한도 그렇잖아요. 체면이. 그러니까 북한도 와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추석 때 설 때 선물 휴전선에 걸어두기 오기 그러자 브라질 동포들이 엄청나게 지원해 주겠다고 파라과이 칠레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교수님 유튜브 보고 반했다고. 그때 국방부에서 교수님 너무 그렇게 함부로 나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국방부 자문위원이라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올 추석 때 되면 또 해보려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결국 우리의 과제는 지금은 뭉쳐야 찬다에서 뭉쳐야 쏜다로 바뀔 정도로 주변 정세가 상수가 다 사라져서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권, 아까 이어도를 찾아내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물거나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나를 건드리면 가시로 가만 안 두는 나의 자주권은 확보해야 민족의 생존이 있어야 미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경제발전과 협력으로 유지해온 평화 애호국이에요. 이 이미지를 통일돼서도 가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하자원이 적다고 하지만 진짜 이 지적 밀도를 높여온 교육의 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크지. 이 교육의 힘을 더 키우면서 우리 통일 미래로가 지향하고 있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왜 통일은 평화 통일해야 돼요? 여보세요. 무력 통일하면 아프잖아. 죽이고 싸우고 이기려고 통일하면 못하러 통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학생이 네. 그럼 평화 통일은 어떻게 해요? 해야지. 우리는 평화 통일하자는 상대의 귀를 별로 안 기울이고 살아. 북도 우리의 안 기울이고 우리도 잘 동격이 돼야죠. 내가 북이 우리랑 같은 격이다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문제하다 생각이 아니라 뭐가 고민이 많은 애 같다 그러면 상담도 하고요. 예, 질의응답도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